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이제 막 돌이 지난 예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엄마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리지만 제 아이를 지켜낸 엄마로서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시기였어요. 요즘 주변을 보면 아기를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서 고생하는 부부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러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결혼 1년 만에 아기가 찾아와 줬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냥 평소랑 똑같은 하루였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좀 나른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 서랍에 넣어뒀던 테스트기를 꺼냈는데 정말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나타난 그 두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드디어 나에게도 온전한 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엔 방해될까봐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었지만 이 소식만큼은 단 1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냐며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수학이 넘어 남편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훈아, 정말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오늘 회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해. 저녁에 내가 꽃다발이랑 맛있는 거 사들고 일찍 들어갈게.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저만큼이나 이 아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기한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벌써부터 아기 신발을 검색해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다발이랑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지윤, 고생했어. 역시 우리 마누라 최고네. 남들은 애 가지려고 몇 년씩 고생한다는데 우린 결혼 1년 만에 이렇게 쉽게 성공하고 말이야.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우리 셋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한참 동안 감격에 겨운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어날 아이의 태명을 고민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 배에 귀를 갖다 대며 복덩아, 아빠 목소리 들리니?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저를 은근히 깔보는 편이라 시댁 가는 게 늘 고역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임신이라는 큰 경사를 들고 가는 거니까 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니까 시어머니는 벌써 갈비찜에 전까지 부쳐가며 거창하게 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김치에 국 하나 넣고 먹자고 하시던 분이 웬일인가 싶어서 저는 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미리 눈치채고 이렇게 준비하셨나 하는 기분 좋은 착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남편 쌍둥이 누나가 소파에 앉아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거든요.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5년째 애가 안 생겨서 시댁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쓰여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았을 때 남편이 신이 나서 드디어 임신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지훈이 임신했어. 어제 확인했다니까. 남편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시어머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갈비 하나를 툭 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참 애가 쉽게도 들어선다. 누구는 용하다는 한의원 찾아다니고 병원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소식이 없어서 피가 마르는데 넌 어쩜 그렇게 고생 한 번 안 하고 덜컥 임신을 하니? 축하한다는 말보다 임신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갑자기 수저를 식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놨습니다. 엄마, 나 속 뒤집어져서 밥도 안 넘어가는데 꼭 오늘 이 소리를 들어야겠어? 누구는 자랑할 자식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인 거 몰라? 옳게도 그래. 적당히 눈치껏 해야지. 이게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뭐야? 형님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쏘아보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쪽을 한번 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인상을 팍 쓰셨습니다. 지은아, 너도 참 눈치가 없다. 오늘 꼭 이 말을 해서 네 형님 속을 긁어야겠니? 네가 몸이 건강해서 임신이 수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좀 더 조용히 넘어가든가 했어야지. 저렇게 울면서 들어가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남 아픈 건 보이지도 않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형님 속을 긁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의 경사인데 졸지에 죄인 취급을 당하니 가슴이 시커멓게 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님도 좋아하실 줄 알고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니까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어머니께 한마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씀이 맞아. 누나 예민한 거 알면서 우리가 너무 들떴다. 일단 조용히 밥이나 먹자. 엄마, 갈비찜 맛있네요. 누난 나중에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죠. 남편은 제 편을 들긴커녕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제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무슨 남대하듯이 하니까 배신감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억지로 갈비를 씹어 삼켰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긴 고기 조각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 걱정에 한숨을 내쉬며 밥을 드셨고 저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도 못 들고 밥그릇만 비워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끝이 났습니다. 과일도 못 얻어먹고 쫓기듯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도 그냥 속이 너무 상해서 창밖만 보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형님이 불쌍해서 어머니가 좀 과하게 반응하신 거겠지.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해서 저랬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을 전한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임산부가 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속이 너무 상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낮에 어머니 앞에서 제 입을 막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억지로 눈을 붙이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거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올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겉옷을 대충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이 새벽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준혁 씨 깨울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저를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믿기지 않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밤새 고민하다가 준혁이 몰래 너한테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준혁이는 마음이 약해서 이런 소리 못하니까 내가 총대 메고 말하는 거다. 너는 아직 젊고 애도 수월하게 잘 들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네 형님한테 양보해라.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양보라니 대체 뭘 양보하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되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미영이 지금 시댁에서 쫓겨나게 생긴 건 너도 알지? 애가 안 생겨서 이혼당할 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가진 애 낳자마자 미영이 밑으로 넣자. 네 남편한테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유산했다고 거짓말해라. 준혁이는 모르는 일로 하고 우리 고부끼리 입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 하나 넘겨주라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제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술만 벌벌 떨고 있자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 안에 네가 사인해야 할 서류들 들어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네 정성 봐서 주는 성이니까 확인해보고.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다. 아니, 너희 친정아버지 공장 힘들다며. 그거 해결해줄 돈도 여기 들어있으니까 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봉투가 마치 독이 든 상자처럼 느껴져서 손을 대는 것조차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형님의 친자로 등록하겠다는 친생자 출생신고서와 그 비밀 유지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말 경악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들 맨 뒷장에 붙어있는 쪽지 하나 때문이었죠. 거기에는 남편의 친필 서명과 함께 남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각서가 한 장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남편이 이번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대가로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모르는 일로 하자고 하셨지만 사실은 남편이 이미
자기 자식을 팔아넘기기로 어머니와 합의를 끝내놨던 겁니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제 입을 막으며 시어머니 편을 들던 남편의 비겁한 모습이 그제야 이해가 되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아빠가 돈 때문에 자식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이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각서를 보고도 저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남편 몰래 도장을 찍어 만든 가짜 서류가 아닐까. 어떻게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가슴속에 이미 피어오르는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의 동태를 살피며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절 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웃어줬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고 제 배에 귀를 대며 복덩아, 아빠 왔다! 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 가증스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뒤집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같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남편이 급하게 서류를 챙기러 나갔다가 서재에 핸드폰을 두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사업상 중요한 통화가 많다며 모든 전화를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었기에 저는 홀린 듯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을 만큼 긴장됐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눈 통화 기록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고압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아,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니? 네 누나 지금 시댁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이번에 지훈이가 낳을 애 네 누나 밑으로만 넣어주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강남 상가 건물을 바로 네 명의로 돌려주마. 네 사채 빚이며 밀린 공사 대금 그거 빌딩 하나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잠시 침묵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이내 비굴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래도 지훈이가 눈치를 채면 어떡해요. 걔가 보통 꼼꼼한 게 아닌데. 근데 정말 그 빌딩 이번에 제 명의로 확실히 넘겨주시는 거 맞죠? 저 정말 급해요. 이대로 가면 사업이고 뭐고 다 끝장이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보다 돈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 걔는 내가 새벽에 가서 대충 겁 좀 줄 테니 넌 옆에서 바람이나 잡아라. 그러고 나서 내 시골 별장에 보내버리면 감쪽같이 해결될 일 아니니. 거기가 외부랑 딱 차단돼서 애 빼돌리기도 좋아. 남편은 그 제안에 한술 더 떠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훈이 걔 제가 조금만 달래면 좋아서 껌뻑 죽는 애니까 별장으로 보내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대신 엄마, 그 서류 작업은 미리 다 끝내주셔야 해요. 지훈이한텐 제가 정말 잘 말해볼게요. 통화 내용을 듣는 내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남자가 사실은 제 아이를 거래의 도구로 쓰고 저를 시골 구석으로 치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제안에 망설이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빚을 갚으려고 자식과 아내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한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아, 나 핸드폰 두고 갔었네. 별일 없었지? 잠시 후 남편이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평소처럼 아주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아니, 아무 일 없었어. 자기가 두고 간 줄도 몰랐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을 퉁퉁 붓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뱃속의 아이도 친정 아버지도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주방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잠시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더군요. 지훈아, 어제 잠 잘 못 잤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보, 사실 어제 새벽에 어머님이 다녀가셨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고 있는 당신 깨우려다가 어머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참았는데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남편은 당황하는 척하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떨어? 저는 시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형님 밑으로 넣으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 당신이 마음이 약해서 어머님이 대신 오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제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한숨만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아주 비굴하고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사실 나도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어떻게 우리 자식을 남한테 주냐고. 내가 엄마한테 화도 많이 냈어. 그런데 지훈아,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나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빚이 좀 있어. 무리해서 공사 따내려다가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사장까지 찾아와서 나를 협박해. 이대로 가면 나 정말 깜빵 가게 생겼어.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짜고 치른 고도의 연극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제 눈앞에서 저렇게 비겁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거실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신 빚 갚으려고 우리 아기를 팔겠다는 거야? 당신 사람 맞아?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자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까지는 오지 마세요.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척 연기를 하며 제 방문 앞까지 들리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이 엄마 뜻대로만 해주면 엄마가 상가 건물 바로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그 돈으로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누나도 애가 없어서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우리 애가 누나 밑으로 가면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랄 거 아니야.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애를 위한 선택이라니, 그 파렴치한 논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인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거부한다고 소리쳐봤자 저 인간들이 어떤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제 성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면 오히려 남편이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물만 간신히 마시며 남편이 가져오는 음식들을 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벽만 보고 있다가도 남편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발작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믿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몰래 숨겨둔 두유나 견과류를 챙겨 먹으며 뱃속의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꼭 너 지켜줄게. 조금만 참자.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남편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더 짓밟으려 하는지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소리들을 기록하고 기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남편을 불러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당신 말대로 할게. 대신 나 정말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해줘. 제 말에 남편의 눈이 번쩍 뜨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안도감이 서린 그 눈빛을 말이죠.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가 보낸 그 끔찍한 서류들에 끝내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펜만 잡으면 손이 떨리는 척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죠. 남편은 옆에서 사색이 되어 지은아,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제발 사인 좀 해라. 라며 저를 재촉했지만 전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계속 버티자 결국 초조해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히더니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직 사인을 안 했다며?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이거 한번 봐라. 네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 채무관계 장부랑 담보 서류들이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니 저희 아버지가 공장 설비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받은 대출금과 제2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사채 기록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악하는 표정을 짓자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이 공장 지키려고 여기저기 머리 숙이고 다니는 거 너만 모르고 있었지? 내가 이 채권자들 이미 사람 시켜서 다 사들였다. 네가 이번 일 거부하면 나 당장 내일이라도 이 서류들 법원에 넘겨서 네 아버지 신용불량자 만들고 공장 압류할 거다. 머릿속이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뿐만 아니라 제 친정아버지의 목숨줄까지 쥐고 흔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친구분이시라고 저 시집 올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잖아요. 제가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제 눈앞으로 서류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너희 친정 형편 보고도 받아준 건 네가 건강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네 형님이 급하게 됐다는데 네가 이 정도 희생도 안 하겠다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당장 여기 사인하고 내일부턴 내가 마련해둔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라.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짐짝 취급하듯 말했습니다.
별장에 내려가서 외부랑 연락 끊고 태교에만 전념하다가 애 낳자마자 바로 형님한테 넘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온몸을 부르르 떠는 연기를 하며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 아버지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별장이든 어디든 갈 테니까 제발 공장만은 지켜주세요. 제 처절한 항복 선언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너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너무 서운해 마라. 별장에 가 있으면 준혁이가 자주 들를 거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지금 승리감에 취해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제 친정아버지 공장 장부를 가로채 협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 핸드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아냈으니까요. 그렇게 시골 외딴 곳에 있는 별장으로 옮겨오고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배는 제법 불룩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아이의 태동도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작고 소중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기쁨보다 서늘한 공포를 먼저 느껴야 했습니다. 이곳은 태교를 위한 별장이 아니라 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아이를 가로채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었으니까요. 별장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고용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식사와 청소를 도맡으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주말마다 차를 몰고 들어오는 길뿐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무기력한 임산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익혔던 장비 활용 능력을 발휘해 별장 곳곳에 아주 미세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숨겨뒀습니다. 그들이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내뱉는 그 모든 추악한 말과 행동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별장에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생략한 채 제 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손으로 제 배를 둥글게 문지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복덩이 고모 손길 느껴지니? 조금만 참아. 이제 곧 고모가 네 진짜 엄마가 될 거야. 고모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키워줄게. 형님은 제 배에 귀를 대고 고모가 곧 엄마가 될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뱃속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듯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훔치려 하는 약탈자라는 사실을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론 힘없이 웃으며 형님, 태동이 정말 힘차죠? 라고 비굴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은 제 반응엔 관심도 없다는 듯 오로지 제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대했습니다. 그 기괴한 집착과 탐욕이 담긴 영상들은 제 핸드폰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2주에 한 번꼴로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과일이며 영양제며 바리바리 들고 내려와 제 건강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자. 애 낳고 나면 그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숨겨둔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래서 등기 이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신 건물 명의 지훈이 출산 예정일 전에는 확실히 제 앞으로 넘어오는 거 맞죠? 사채업자들이 이젠 제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저 정말 하루하루가 피 마른다니까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내의 안부나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 따윈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빌딩 명의가 언제 넘어오는지, 자신이 돈방석에 언제 앉을 수 있는지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이 걔 여기서 나가는 길도 모르고 제가 가끔 와서 달래주면 의심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애 낳자마자 바로 누나한테 넘기는 거 서류 작업도 다 끝내놨으니까 엄마가 빌딩만 확실히 해주시면 돼요. 돈에 눈이 멀어 제 자식과 아내를 제물로 바치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8개월 차가 되자 배는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별장 마당을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앉아 쉬어야 했죠. 하지만 제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장 곳곳에 설치해둔 카메라와 녹음 장치들을 매일 점검하며 꼼꼼히 복수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결정적인 서류를 들고 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서 있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건강을 챙기는 척 가식이라도 떨더니 그날은 제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됐다. 드디어 명의가 넘어왔어. 이거 봐 이거. 남편이 제 코앞에 들이민 건 다름 아닌 강남 상가 빌딩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남편의 이름인 강준혁, 이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 빌딩 하나면 사채비 다 갚고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엄마가 정말 약속을 지켰다니까. 지훈아, 너도 좋지?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신매매의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누나 밑으로 넣어주는 대가로 상가 건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실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내미는 서류를 넘겨받는 척하며 앞치마 단추로 위장해둔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등기부 등본의 세부 내용과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도록 몸의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여보, 그럼 이제 정말 이 빌딩 우리 거 된 거야? 어머님이 정말 형님한테 우리 애 주는 대가로 이거 주신 거 맞아? 제가 일부러 더 확실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묻자 남편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어깨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빌딩 공시지가만 얼마인데 그냥 주겠어. 미영이 누나 시댁에서 쫓겨날 판인데 우리 애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 누나는 자식 챙겨서 좋고 우린 빌딩 받아서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 지훈아, 너도 딴 생각하지 마. 애 낳자마자 서류 작업 바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남편은 빌딩을 얻었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돈과 맞바꾼 파렴치한 거래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비열한 웃음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별장 마당에 앉아 빌딩 관리 계획을 세우며 혼자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1층 카페 임대료만 받아도 한 달에 얼만데? 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곁에 앉아 태교를 하는 척 뜨개질을 하며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흥분해서 붉어진 얼굴,
그리고 결정적인 등기부 등본의 서류 한 장까지 완벽했습니다. 금전적 대가가 오간 인신매매의 증거가 이렇게나 확실하게 수집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자기 말대로 순순히 움직일 불쌍한 희생양인 줄만 알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까지 가증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복덩이가 우리한테 빌딩을 물어다 줬네. 아유, 정말 효자야, 효자. 남편이 돌아간 뒤 저는 별장 마당에 혼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배신 증거, 시어머니의 협박, 형님의 기괴한 집착, 그리고 오늘 얻은 인신매매의 결정적 물증까지. 남은 건 단 하나. 출산과 동시에 이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폭로뿐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 연극을 어떻게 끝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출산 예정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불룩해졌고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려 할 테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별장으로 사람을 보내 제 짐을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원래 예약했던 시내의 산부인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아 있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외딴 산부인과였죠. 남편은 전화를 걸어와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거기 원장님이 엄마랑 아주 각별한 사이야. 지방 외딴 곳이지만 시설도 최고고 무엇보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돼서 당신 태교 마무리하고 애 낳기에 딱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그들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려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아예 기록조차 남지 않는 유령 산모로 만들어 아이를 낳자마자 가로채려는 것이었죠. 제가 낳은 아이가 형님의 아이로 둔갑하는 그 끔찍한 계획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순히 끌려가는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를 별장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죠. 빌딩 명의 이전까지 마친 마당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 말이 뭐니? 내일 새벽이면 출발해야 하는데 시간 뺏지 말고 빨리 말해라. 네가 협조를 잘해야 네 친정아버지 공장도 조용히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흘러나온 건 남편이 마당에서 빌딩 등기부 등본을 흔들며 미친 듯이 웃던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약속 지켰다니까. 이 빌딩 하나면 사채비 다 갚고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남편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듯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제 배를 문지르며 고모가 곧 엄마가 될게 라고 속삭이던 귀괴한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시골 별장에 가두고 아이를 팔아넘길 모의를 하던 모든 녹취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아버지의 공장 장부를 들이밀며 저를 협박하던 그 선명한 목소리까지 들리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준혁 씨, 제가 이 별장에서 바보처럼 태교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내 아기를 물건 취급하며 사고 팔 때 저는 당신들이 저지른 짓을 모조리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 영상이랑 녹취록들, 그리고 당신들이 직접 서명한 그 서류들, 이거 들고 지금 바로 경찰서 갈까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뺏으러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자료를 제 변호사에게 전송해둔 상태였습니다. 이거 당장 안 꺼?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한 일인데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소리를 질렀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진 못했습니다. 이미 인신매매와 협박, 감금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자신들의 목줄이 잡혔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으니까요. 저는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이 증거 자료들 들고 경찰서에 가서 인신매매범으로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지금 제가 내미는 이 요구사항들에 전부 사인하고 조용히 꺼져줄지. 제 요구는 간단해요. 첫째, 저희 아버지 공장의 모든 채무를 오늘 이 시간부로 변제한다는 확인서에 인감 찍으세요. 어머님 쪽에서 이미 사들인 채권들이니 어머님 결정만 있으면 끝날 일이죠. 둘째, 남편 명의로 된 그 상가 빌딩 오늘부로 제 아기 이름으로 증여 절차 밟으세요. 위자료 명목으로 제 명의로 돌리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시고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뛰며 거부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란 기밀은 조금도 없었죠.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누굴 협박해?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인데 그걸 내놓으래? 못 준다. 절대로 못 줘. 네가 경찰에 신고해봤자 우리 인맥으로 다 덮을 수 있어. 저는 콧방귀를 끼며 핸드폰을 들어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건물이 아까우세요? 아니면 아동매매죄로 감옥에서 썩는 게 더 무서우세요? 소문 퍼지면 어머님의 그 잘난 인맥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시간은 딱 10분 드릴게요. 10분 뒤에도 사인이 안 돼 있으면 이 자료들은 언론사와 경찰청 게시판에 동시에 공개될 겁니다.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남편은 이제 제 눈치를 보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해요. 저 정말 감옥 가기 싫단 말이에요. 빚쟁이들한테 죽는 것도 무서운데 경찰까지 오면 나 정말 끝장이야. 일단 엄마가 빌딩 넘겨줘요. 제발. 쟤 정말 할 것 같단 말이야. 살기 위해 서류를 갉아먹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팔아 빌딩을 얻으려던 자들이 이제는 그 빌딩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분함에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결국 저를 무연고 병원으로 옮길 때 서류 처리를 하려고 미리 챙겨왔던 가방 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친정 공장 채무 변제 확인서와 이혼 합의서, 그리고 부동산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챙겨 넣자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이제 그 영상들 당장 여기서 다 지워. 그리고 절대로 신고 안 한다고 약속했다. 만약 딴소리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가 신고 안 하겠다고 한 말 그거 믿으셨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범죄자들이랑 한 말을 제가 왜 지켜야 하죠? 범죄는 신고하는 게 시민의 의무잖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돈 몇 푼으로 씻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별장 뒷문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세요! 동시에 뒷문이 벌컥 열리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별장으로 그들을 불러내기 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뒀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준혁 씨, 박말자 씨, 아동매매 미수 및 감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제 발치에 매달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비겁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애를 생각해서 애를 팔아먹으려던 인간이 할 소린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휘날리며 끝까지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게 된 저는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가 이겼어.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오로지 단 하나,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처절한 단죄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별장에서 홀로 배를 문지르며 견뎌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숨소리는 그 무엇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엄마인 저를 깨우기 위해 서둘러 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3달 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시댁 식구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빌딩 소유주라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는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형사 뒤에 숨어 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도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쌍둥이 누나 시집 보낼 때 빌딩까지 내주면서 난 찬밥 신세였던 거. 난 몇 번 엇나갔다는 이유로 사업 빚 독촉받을 때도 엄마는 지원 한 푼 안 해줬어. 도와줘봤자 또 망칠 게 뻔하다고.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던 거야. 사채업자들한테 칼 맞는 것보다 그게 나을 줄 알았어. 그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나 아내에 대한 참회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과 그놈의 빌딩 명의를 놓친 것에 대한 미련만이 가득했죠. 남편은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만은 말아줘. 나 벌 다 받고 나오면 정말 새 사람 될게. 우리 복덩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 순 없잖아. 어? 지훈아, 제발.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이번에 나가면 정말 성실하게 살 거야. 당신이 증언만 좀 잘해주면 나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대.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빠 없는 자식이라니. 자식을 돈과 맞바꾸려 했던 인간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자 저는 참아왔던 역겨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 옷을 붙잡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젖어있는 그 비겁한 얼굴을 향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를 담아 차갑게 침을 뱉어줬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아빠라는 소리를 하는 게 우리 아들한텐 가장 큰 수치야. 끝까지 당신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기억해. 당신은 빌딩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식을 팔았어. 감옥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한 거였는지 곱씹으면서 살아. 그게 네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죗값이니까. 그리고 다신 우리 아들 태명 네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소름 끼치니까.
법정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내가 내 아들 도우려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인신매매냐 라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재판장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검사는 그들이 계획적으로 산모를 감금하고 아이를 탈취하려 한 점, 그리고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아동매매 미수, 감금, 그리고 협박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남편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챙겨둔 이혼 판결문과 채무 변제 확인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준혁의 아내도 박씨 집안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이지윤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제 생명보다 소중한 아기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별장에 갇혀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아이를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잠도 못 자고 울면서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는 데만 몰두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현실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현재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고 제 옆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돌진한 아들 서준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잔디 위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정말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서준아, 이쪽으로 와봐. 천천히 걸어야지. 제가 손을 뻗자 아이가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식을 팔아 빌딩을 챙기려 할 때 저는 그 배신감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그들의 죄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 품에 안긴 이 아이의 무게감을 느낄 때마다 그때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윤아, 나왔다. 서준이 자고 있었니? 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퇴근에 들어오십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공장 장부를 들이밀며 협박할 때만 해도 아버지는 파산 위기 때문에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낸 채무 변제 확인서 덕분에 공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요즘 퇴근길마다 손주에게 줄 장난감과 옷을 사오는 재미로 사십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이 되찾은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재운 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우편물을 정리합니다. 우편함에는 거의 매주 교도소에서 전 남편이 보내는 편지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 이혼 소송과 재판이 진행될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그 편지들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땐 사채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한 번만 면회 와주면 안 되겠니? 라는 식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구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봉투를 뜯지도 않습니다.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즉시 책상 옆에 있는 종이 파쇄기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종이를 잘게 잘라버리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량을 줄여보려고 가식적인 연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상가 빌딩 명의와 바꾸려 했던 그 순간
그 남자는 저와 제 아이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제 감정은 분노조차 남지 않은 철저한 무관심일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들려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들과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징벌방을 드나들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제 형님이었던 전 남편의 누나 또한 인신매매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댁에서 파혼당해 쫓겨났고 명품백과 차도 처분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든 이제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잡념들을 털어내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가 지켜내야 할 아들이 있고 이혼 과정에서 제 명의로 가져온 상가 빌딩에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제 힘으로 아이를 온전히 키워낼 능력을 갖췄습니다. 아이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인간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없이도 제가 제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평온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진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망쳐놓으려 했던 제 삶을 이제 제 손으로 다시 세웠으니까요. 그들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동안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이 평온한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낼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